김정은의 개인 금고를 열 수 있었던 단 3명 중 1명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박성훈입니다.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외화관리부 부부장.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최고 존엄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간부였습니다. 국정원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와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정권의 가장 깊은 곳,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심장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홍콩과 마카오의 페이퍼 컴퍼니 명단,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내역. 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생존의 이유였고, 동시에 제 목숨을 위협하는 저주였습니다. 2022년 7월 어느 새벽, 저는 평양의 중심부, 그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숫자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며 쌓아온 그 천문학적인 비자금의 실체.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는 당 조직부의 눈에 띄었습니다. 1995년 26의 나이에 저는 평양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처음엔 대외경제위원회 말단 실무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억력과 외화거래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2000년 저는 드디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노동당 39호실.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당 간부들조차 그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39호실은 김일성 시대부터 최고 지도자의 개인 비자금을 관리해온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무기 밀수출, 마약 거래, 위조 지폐 제조, 금괴 밀수.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모든 불법 거래의 수익금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10년간은 중간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통한 외화벌이 사업의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한 직후 저는 외화관리부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에 전용 아파트가 배정되었습니다. 25층 건물의 19층, 16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독일제, 가전제품과 이탈리아제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내와 두 딸에게는 봉화진료소 이용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당 고위 간부와 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급 의료시설이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수입한 최신 의료 장비와 약품들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월급은 사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특권층에게는 돈이 아니라 공급이 중요했습니다. 광복지구 상업센터 특별이용증. 이것만 있으면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물품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산 고급 위스키,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햄, 스위스 초콜릿, 심지어 미국산 소고기까지. 제 딸들은 금성일중학교와 금성이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당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특별학교였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큰딸은 영어를, 작은딸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 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 계좌와 투자처의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당 청사 지하 3층에 있는 특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곳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아닌 특수하게 구축된 폐쇄망을 통해 해외 계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수백 개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UBS 은행 계좌,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들, 홍콩의 투자회사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소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부품과 기술을 밀수입하는데 이 비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개인적인 사치품 구매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컬렉션, 프랑스 콘약, 이탈리아 스포츠카, 심지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들까지.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최고 존엄은 한 달에 수십만 달러를 개인 취미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역을 봤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39호실에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보고 들은 모든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라. 실제로 많은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은퇴 후 1년도 채 안 되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국가보위성 7국. 이들은 39호실 간부들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저희 집 전화는 도청되었고 아파트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업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조차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매달 1회 저는 보위성의 사상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신문이었습니다. 동무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해외 계좌를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가족들에게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적이 있는가? 같은 질문들이 각도를 바꿔가며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대답에 일관성이 없으면 바로 추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추가 조사는 곧 정치범 수용 소행을 의미했습니다. 2018년 제 동료였던 리명철 부장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출장 중 해외 계좌에서 1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3개월 후 그의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내, 2아들, 심지어 그의 80세 노모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리명철은 저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결국 의심받고 숙청되었다는 것은 저 역시 언제든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특권은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고급 물품, 최상의 의료 혜택. 이 모든 것은 저를 체제에 묶어두는 황금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언젠가는 이 족쇄가 제 목을 조를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2022년 3월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사무실에서 해외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위스 UBS 은행의 한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이체되어 나갔는데 제가 받은 승인 문서에는 그런 내역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39호실의 모든 외화 이동은 반드시 부부장급 이상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제 결제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최 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공식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김정은 몰래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입 조심하게, 이 일은 없었던 일이야, 알겠나? 최 부장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봤고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저는 위험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제 눈을 피했고 보위성 요원들의 감시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특별 재검증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충성도에 의심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위험해졌소. 아내 해숙은 15년간 함께 살면서도 제 업무에 대해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제 눈을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안전하지 않소. 북한에서는 3대가 처벌받습니다.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아내와 두 딸도 함께 끌려갑니다. 큰딸 은영이는 18, 작은딸 은주는 15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더욱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탈북에 실패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공개 처형 당할 것입니다. 39호실 간부의 탈북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기밀의 유출이고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왔습니다. 2022년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최 부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동무, 내일 태양절 행사 후 보위성 조사를 받게 될 것이네. 형식적인 절차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 형식적인 절차?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9호실에서 보위성 조사는 절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조사실에 들어가면 무사히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감행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순간 보위성이 즉각 알아챌 것입니다. 저희 집은 24시간 감시받고 있었고 평양 시내에도 수많은 검문소와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어떻게 함께 데리고 나갈 것인가? 4명이 함께 움직인다면 발각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15년간 39호실에서 일하며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무역업을 하는 김철호. 그는 표면적으로는 대외무역회사 대표였지만 실제로는 39호실의 외화벌이를 돕는 협력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여러 차례 큰 편의를 제공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붉은 새가 둥지를 떠납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봄철 철새 이동 경로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5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50만 달러. 저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39호실 간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걸고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 중 일부를 USB에 복사한 것입니다. 그날은 2022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2기가짜리 초소형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될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로그인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제 등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이 식사하러 나간 틈을 타서 단 5분 만에 필요한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스위스 계좌 50개, 홍콩 페이퍼 컴퍼니 30개,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내역, 중국 합작회사 명단. 저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해서 복사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USB를 빼고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최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박동무 뭐하고 있나? 예, 부장 동지.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하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리게. 예, 알겠습니다. 최 부장이 나간 후 저는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2022년 5월 2일 새벽 4시 30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 딸을 깨웠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해. 지금부터 우리는 여행을 떠날 거야. 딸들은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큰딸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여행이요? 학교는요? 학교는 안 가도 돼. 아빠를 믿고 따라와. 저희는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최소한의 세면도구.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그 USB와 평생 모아둔 북한 돈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희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1층 입구에는 인민반장이 지키고 있었지만 새벽 교대 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노렸던 것입니다. 평양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간간히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즉시 검문당할 것입니다. 평양역까지 걸어가는 20분이 마치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딸 은주가 힘들어했지만 저는 택시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모두 보이성의 협조자들이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차는 새벽 6시 20분 출발하는 신의주행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출장 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39호실에 직인이 찍힌 완벽한 위조 문서였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은 같은 부서의 오과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의 탈출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매표원이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가족 모두 출장입니까? 예, 신의주 합작회사 시찰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가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매표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39호실의 직인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약 5시간 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침대칸이 아닌 일반 좌석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요. 아니, 괜찮아야만 해요. 기차는 평안남도를 지나 평안북도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농촌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5월인데도 논에 물이 없었고 사람들은 야산에서 풀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5년간 관리해온 김정은의 비자금 중 단 1%만 있어도 저 마을 사람들이 1년을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스위스 은행에 잠들어 있었고 김정은의 사치품 구매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정주 곽산을 지나 오후 12시경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신의주역. 압록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 단동이었습니다. 자유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과 철조망, 그리고 수많은 국경경비대가 있었습니다. 역을 나서자마자 저희는 검문을 받았습니다. 동무들, 신의주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국경경비대 대위가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39호실 소속입니다. 단동 무역회사 시찰차 왔습니다. 대위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평양에서 이미 연락이 온 것은 아닐까? 저희 실종이 발각된 것은 아닐까? 39호실이라 가시죠.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저희는 미리 연락해둔 안내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회사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김철호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박 동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저희는 2층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소리도 내지 마시고요. 저희는 어두운 다락방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자유입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딸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아내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쯤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가보위성이다. 문 열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누군가 신고했거나 평양에서 추적팀이 온 것입니다. 안내원이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빨리 옥상으로. 지금 당장. 저희는 황급히 옥상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저 집으로 뛰어넘으십시오. 빨리. 옆집까지는 약 2m 거리였습니다. 저는 먼저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받았습니다. 은주가 뛰어내리는 순간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보위성 요원이 권총을 겨눴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내가 은주를 밀었습니다. 은주는 제 품에 안겼고 아내는 그대로 옥상에 남았습니다. 여보, 당신과 아이들은 가요. 빨리.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아내는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이 저를 끌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모두 죽습니다. 부인은 제가 나중에 빼내겠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두 딸을 데리고 옆집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아내를 부르는 제 목소리와 딸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뒷골목을 통해 압록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안내원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고무보트가 있었습니다. 이걸 타고 건너편까지 가십시오. 중국 측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요? 지금은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고무보트에 올랐습니다. 두 딸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저는 노를 저었습니다. 압록강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5월의 차가운 강물이 보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정이 출동한 것입니다. 서치라이트가 강을 훑었습니다. 아빠, 저기. 은영이가 가리킨 곳에서 빛이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엎드려. 둘 다 엎드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에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강물에 누워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중국 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김철호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트를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마침내 저희는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제 아내가 저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희생한 해수기가 저강 건너편에 남았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두 딸도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해수가. 내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북한 탈북자를 체포해 북송합니다. 저희는 즉시 차에 올라타 단동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김철호의 조직은 치밀했습니다. 위조 여권과 중국 신분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인 행세를 하며 단동에서 심양으로,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에서 2주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김철호는 한국행 경로를 준비했습니다. 박 선생,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감시하고 있어요. 대신 태국으로 가십시오. 태국. 많은 탈북자들이 선택하는 경유지였습니다. 태국은 북한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고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저희는 가짜 중국 여권으로 베이징 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혹시 얼굴 인식 시스템에 걸리면?
혹시 중국 공안이 저희를 알아보면?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저 북쪽 어딘가에 해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꼭 데리러 갈 거야. 아빠가 약속한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2022년 6월 18일 방콕. 저희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와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영사가 저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안전한 것일까요?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조선노동당 39호실 외화관리부 부부장 박성훈입니다.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서울로 연락이 갔고 24시간 만에 국정원 직원들이 방콕으로 날아왔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보위성의 신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성훈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 천천히라는 배려. 저는 15년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동무였고 항상 다그침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스위스 계좌 50개, 홍콩 페이퍼 컴퍼니 30개,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내역. 총액은 최소 7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핵심 기밀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10년 넘게 추적해왔지만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였습니다. 조사는 2주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를 의심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딸의 심리 상태를 걱정했고 전문 상담사를 붙여주었습니다. 2022년 7월 2일 저희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조국을 떠나 같은 언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것입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거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의학검진과 심리상담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영양실조나 질병을 치료하고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신용카드. 저에게는 모두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올릴 수 있고요. 교육 담당자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네이버라는 것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북한 39호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15년간 일했던 그곳에 대한 외부 세계의 분석들이었습니다. 정확한 것도 있었고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낸 후 저희는 사회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아파트가 배정되었습니다. 북한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곳은 정말로 저희 것이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누가 도청하지 않는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지만 개인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저희에게 이 지원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딸들은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은영이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은주는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 은주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애들이 저를 탈북자라고 놀려요. 말투가 이상하다고.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남한에 왔지만 여전히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은주야, 너의 말투는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다를 뿐이야. 내가 살아온 곳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너는 아주 어린 나이에 엄청난 용기를 낸 거야. 저 자신도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너무 많은 선택지에 압도되었습니다. 북한의 특권층 상점에도 이렇게 많은 물건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선도가 너무 복잡했고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밤마다 해수기가 꿈에 나왔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가요. 그 마지막 외침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저는 해숙을 버리고 온 것입니다. 아내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정원에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제 아내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39호실 간부의 아내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북한 인권단체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제 증언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70억 달러가 넘는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인민의 것이 아닙니다. 최고 존엄 개인의 사치품 구매와 핵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제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저를 증인으로 초청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세계를 향해 외쳤습니다. 제 아내 박혜숙을 돌려주십시오. 그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2024년 현재 저는 여전히 해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북한 인권단체는 해숙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보로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일반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딸들은 이제 남한 사회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은영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은주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은 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대학에서 북한 경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목격한 북한 체제의 실체를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저는 기도합니다. 해수가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조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두 딸은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그 70억 달러는 북한 인민 전체가 1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스위스와 홍콩의 은행에 잠들어 있고 인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싸웁니다. 해숙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의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북한의 인민들이 자유를 맛보는 그날이.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